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 예방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질환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관리,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안, 영유아가 자주 걸리는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성 질환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감염성 질환은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은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사람과 사물과의 접촉, 분비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가 있는데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아주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학부모로부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전염력이 높은 예방접종을 백신을 발견을 해서 아이들에게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춰주셔야 합니다.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건강진단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발육 상태라든지 영양의 상태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건강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제도가 있는데요. 지역사회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능 기부를 활용해서 건강주치의 제도를 협약을 맺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감염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감염병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알아보고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린이집에서 환경관리를 해주실 때 소독 업체를 통해서 2개월에 1회 이상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장난감과 교재교구는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놀잇감은 세척과 소독이 쉬운 놀잇감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고 바이러스들이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털이 있는 놀잇감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의 특성상 아이들이 놀잇감을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놀잇감을 소독 후에 물로 헹궈 주시는 것이 좋고요. 소독 전후의 놀잇감을 구분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교구장 위에 세척 전에 바구니를 좀 구비해 주셔서 세척 후와 세척 전을 좀 구분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 시 어린이집 환경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모든 놀잇감과 교실, 화장실 등의 어린이집 전체 소독을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최소한 2~3시간 동안에는 창문과 문을 열어서 충분하게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아이가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성이 옮겨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이 자주 닿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출입문의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소독제를 이용해서 좀 잘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독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설파니오스나 락스와 같은 용액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좀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락스 같은 경우에도 1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락스는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척을 하고 환기를 시켜준 후에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침구나 도서, 인형류 같은 경우에는 세척한 후에 햇볕에 바짝 말려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건강교육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간 건강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월 1회 이상을 건강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교육을 하실 때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자주 손 씻기라든지 기침예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부모님들도 건강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손 씻기 교육 자료와 기침 예절 교육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을 충분히 50% 이상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손 씻기를 할 때 이렇게 1단계에서 6단계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단계에 맞춰서 손 씻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30초 이상 아이들이 충분히 그 단계에 맞춰서 손 씻기를 하도록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린이집에서 손 씻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앞에 이렇게 그림을 부착해 두고 아이들이 단계를 보면서 손 씻기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어렸을 때 배운 손 씻기 방법이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예전에 메르스나 신종플루와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기침 예절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었는데요. 기침 교육이 그냥 기침 교육이 아니라 기침 예절 교육입니다. 기침 예절이 왜 붙었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침 예절을 지킴으로써 상대방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침 예절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휴지나 손수건을 이용해서 기침을 하도록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깃의 소매나 끝을 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기침을 하도록 하시고 기침이 자주 나올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을 한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일상 건강 점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매일 아침 영유아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아이를 맞이할 때 멀리 떨어져서 아이하고 인사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아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시려면 아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안아보시기도 하시고 얼굴을 만져보시기도 하실 겁니다. 얼굴을 만지면서 아이들이 열이 나지는 않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진이 나지는 않았는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시진을 통해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질병을 관찰하실 때는 이런 지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아이의 전반적인 기분이나 활동 수준, 피부의 상태 등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는 연령이 있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가 아프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분유를 먹을 때 아이들이 찡찡거린다든지 슬퍼 보인다든지 아이가 먹기 힘들어 한다든지 이런 아이의 상태들을 선생님들이 민감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활동 수준이 뭔가 무관심하거나 자주 처지거나 동작이 느릴 경우에는 아이가 왜 이런 상태가 있는지 선생님들이 좀 민감하게 아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에게 수시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감염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전에 그 질병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안내를 해드려서 부모님들이 그 감염병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자녀를 살피고 등원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막염일 경우에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수족구 같은 경우에도 4월에서 10월경에 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계절별에 따라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홍열이라든지 이라든지 홍역같이 연중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아시고 시기에 따라서 부모님들한테 제공하는 부모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전파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침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나 입, 눈 점막에 분비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될 수가 있는데요.
영유아 시기의 행동적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은 물건을 입에 자주 가져가고 손가락도 빨고 졸릴 때는 눈과 코를 이렇게 비비는 행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손을 자주 씻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씻을 경우에는 이렇게 호흡기를 통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를 통한 질병의 예로는 감기, 독감, 홍역, 수두, 풍지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충분하게 손 씻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장 관련된 질환인데요. 위장 관련된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 장염기가 있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주로 입이라든지 변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영아라든지 손을 자주 빠는 영아들한테 이런 위장 관련된 질환들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머릿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어린이집에서 또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개인 물품을 사용할 때는 개인적으로 각각 자기 거를 사용하도록 해주고요. 수건 같은 경우도 공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개인 수건을 사용하거나 핸드타올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사용을 한다면 피부 접촉을 통한 감염성 질환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염병 영유아의 관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픈 영유아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아이가 아프다는 증상이 선생님이 발견된 즉시 조금 다른 아이하고 격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증상이 발생되고 있는지 건강기록지에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요. 건강기록지에 기록한 것이 좀 증상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부모님한테 알림장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격리가 필요해서 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도록 하는 질환에 걸렸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영유아가 법정 감염병에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보육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소아청소년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질병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감기라든지 정상적인 설사라든지 발열이나 행동 변화가 없는 발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도 아이를 격리를 시킬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흔히 걸릴 수 있는 질환의 경우에는 자주 손을 씻게 도와주고 어린이집 교사도 자주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픈 영유아와 함께 물놀이를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놀이시설이라든지 장난감은 자주 소독하고 세척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어린이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어머님이 등원을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많이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를 집에 데려가세요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일단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절차대로 좀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염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머님한테 이런 병에 걸렸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병이 의심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은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좀 숙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장염이라든지 홍역, 수두, 결핵, 풍진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고 우리가 흔히 겪는 수족구, 선홍열, 인플루엔자, 기타 감염병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혼동스러운 병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행성 결막염의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결막염은 눈이 좀 빨갛고 눈곱이 끼고 아이가 좀 가려워하는 증상이 보이는데 그럴 때 선생님은 유행성 결막염인지 아니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을 살펴보시고 눈이 좀 빨갛거나 아니면 눈곱이 좀 낀다든지 눈을 가려워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그 증상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기 전염성 농가진 같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농가진입니다. 전염성 농가진일 경우에도 아토피 피부염하고 굉장히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처럼 보이지만 농가진은 노란색 고름이 피부에 생겨서 아이가 가려워서 긁게 되고 그 농가진을 다른 곳에 만지게 접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지만 그것이 농가진인지 아토피 피부염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가 지금 가려워하고 이렇게 아이가 여기를 많이 만지니까 병원에 한번 다녀오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의심 증상으로 인해서 의사의 진료를 보도록 한 후에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걸렸다라고 판단이 밝혀지면 어린이집으로부터 반드시 격리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을 어린이집에서는 강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전체 부모님들한테 질병 안내와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줌으로써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1명, 2명 생길 때는 괜찮지만 집단적으로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영위원회나 시군구청의 협의를 통해서 휴업 조치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염병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어린이집에서 숲체험이라든지 현장학습, 행사 등 그런 일정들은 뒤로 미루거나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감염병이 생겼을 때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고 부모님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머님들도 훨씬 신뢰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해 의심하고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원장실이나 양호실에 아이를 격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아이의 증상이 있으니 병원을 좀 다녀오세요 라고 전화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은 병원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됐다는 것을 반드시 어린이집에 보고하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어린이집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그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의 진료 후에는 선생님들이 확인 전화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됐다고 하면 가정에서 완치할 때까지 안정을 취하고 충분히 아이가 휴식을 취하고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등원 시에는 병원의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11일 출석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11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소견서를 시군구에 제출을 해서 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염병 대처 방안에서 어린이집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유증상자가 발견됐으면 즉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바이러스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충분하게 환기를 해주시고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의심 환자를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똑같은 질병에
확산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주시고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내를 해주실 때는 문자나 알림장, 현관에 고지를 하셔서 다른 부모님들도 어린이집에 등원을 했을 때 아이들 상태를 파악하고 등원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감염성이 발생한 반은 조금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지 않는지 발열 측정을 해주시고 부모의 보고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만약에 아이가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결석 사유가 병으로 인해서 결석을 했는지 개인적인 이유로 결석을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염병 의심 증상이 2명 이상이 존재했을 때는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가정통신문을 전체 부모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요. 어린이집의 전체 원아의 상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감염병에 걸린 반만 발열 측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전체 원아에 대해서 발열 측정을 해주시고 부모의 보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미발생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매주 금요일 날 보육통합 시스템에 보고를 해주시면서 어린이집의 조치 사항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가 자주 걸리는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수족구 병인데요. 수족구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콕사키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병이 됩니다. 엔테로바이러스의 유사 질환으로는 구내염이 있는데요. 엔테로바이러스가 입안에만 났을 경우에는 구내염이고 손과 발과 입에 났을 때는 수족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매우 비슷한데요. 수족구로 발병된 아이들은 주로 입안에 이렇게 울긋불긋한 수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손과 발에 이런 수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를 시진을 통해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족구의 증상을 보시면 먼저 아이들이 열이 좀 나고요. 입안에 수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합니다. 분유를 먹을 때 아이들이 찡얼거리거나 잘 먹지 못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를 민감하게 입안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에 어떤 수포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 못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발진들이 나타났을 때는 가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긁지는 않지만 이런 수포가 났을 때는 수족구를 조금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감염 경로를 보시면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엔테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배출이 되는데요.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발병 후 약 일주일간 전염력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려서 완치가 돼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에서 11주까지는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때도 아이가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대변 활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다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그리고 놀잇감 세척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가 선생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생기는 발열이 독감입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으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발생하고 오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처음에 등원했을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독감으로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감염 경로로는 이렇게 비인두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입니다. 이게 비말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시죠. 우리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 같은 것을 비말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는 격리를 해주시고 발열이 되고 발열이 없을 때까지 격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예방법으로는 이렇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생후 6개월 이상 매년마다 예방접종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두인데요. 수두도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진들이 온몸에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수포가 발생을 하는데요. 전신에 이렇게 수포가 발생하는 것이 아이들이 매우 가려워합니다. 이렇게 증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좀 열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의 순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매우 가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긁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냐 하면 딱지가 앉으면 이제 전염성은 없어지게 되고요.
환자 관리를 보시면 이렇게 아이가 수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다른 친구하고 격리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등원하면 안 됩니다. 예방법을 보시면 생후 12에서 15개월에 예방접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볼거리를 알아보겠는데요. 볼거리의 병원체는 유행성 이하 선염 바이러스입니다. 특징으로는 귀 밑에 이 침샘 비대와 함께 통증을 일으키는데 여기 밑에 있는 침샘에서 이게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침을 삼킬 때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을 때 대칭이 아니고 여기가 살짝 부어 있으면 볼거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귀 밑부분이 이렇게 조금 붉게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경우를 볼거리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시면 이렇게 감염 환자와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예방법으로는 MMR로 생후 12에서 15개월에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고 4에서 6세에 한 번 더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역은 굉장히 전염력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감기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가 결막염 증상까지 포함됩니다. 온몸에 홍반성 반점이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전염력이 높은 질환입니다. 홍역에 한번 걸린 아이들은 다음에는 걸리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 증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열이 나고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이 있고요. 홍방성 구진산 발진이 귀 뒤와 이마의 머리선을 따라서 생기기 시작해서 몸통과 사지로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복을 할 때는 발진이 나타났던 순서대로 없어지고 갈색의 색소 침장을 남기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홍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온몸에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붉은 반점이 온몸에 퍼졌을 때 우리가 홍역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예방법으로는 이렇게 MMR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장감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장감염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설사를 하거나 구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장감염은 분변이나 구강 경로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요. 감염된 환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라든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자를 관리를 할 때는 대변의 위생적인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영아반의 아이들 기저귀 관리를 할 때 한 명의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반드시 소독하고 다른 아이의 기저귀를 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타바이러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아 시기에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장염 중에 하나인데요. 특징으로는 예전에는 가성 콜레라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콜레라처럼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구토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아이가 탈수 증상까지 보일 수 있는 가성 콜레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아까 노로바이러스와 비슷하게 분변이나 구강 경로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장염에 걸렸을 때, 이런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 걸렸을 때는 대변의 위생적인 처리가 가장 중요하고 아이가 배설물에 의해서 구토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다행히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영아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낸다 그러면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을 하고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서 조리하는 사람들도 음식 전에, 조리 전에 손 씻기를 반드시 철저히 해주시고 선생님들도 수유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아이에게 수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게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